뼈 이식을 임플란트 할 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말뚝을 어딘가에 박아야 되는데 언덕이 두툼하다 그러면 저희 부담 없이 그냥 말뚝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덕이 누가 보더라도 좀 얇거나 아니면 너무 꺼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두툼하게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 언덕이 단단해지면은 말뚝을 박거나 아니면 말뚝을 박으면서 같이 좀 두툼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말뚝을 박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말뚝을 박고 요거를 10년, 20년 그 이상 쓰고 싶은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두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 뼈 중에 치아를 빼기 전에는 이렇게 두툼한 뼈를 갖고 있었는데 뺀 다음에 쭈그러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심는다면 얇게 심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1, 2년 쓰는 거에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기능을 하다 보면은 힘도 갈 거고 염증도 생길 거고 뼈가 조금씩 내려가고 임플란트 살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원래의 그 외형, 이 외형을 영어로 저희가 컨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원래의 두툼한 외형을 만들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심는다면 당연히 임플란트는 10년, 20년 두툼한 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두툼한 잇몸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향후 내려가거나 흔들리거나 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희 부저 교수님, 제가 이제 상을 받았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신데 임플란트계에서는 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뼈이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결국은 임플란트 뼈이식의 아버지시죠. 근데 이 분께서는 나는 거의 90%의 경우에 뼈이식을 한다. 왜냐? 임플란트 오늘 심을 때서도 나는 이 사람을 1, 2년 보는 게 아니라 평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의 개념으로 뼈를 넣기 때문에 이 수술 중에 거의 90%는 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한 경우에 임플란트의 10년 팔로우업을 봤더니 보시는 논문처럼 아주 좋은 뼈, 좋은 잇몸으로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논문에서 계속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조 교수님은 뼈이식을 만드신 지금 40년 넘게 임플란트 뼈이식만 전공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저희는 신뢰를 하고 있고 그분의 연구와 철학에 따라서 저희도 임플란트 심을 때에는 컨투어를 오그멘테이션, 증강을 해서 두툼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뼈가 얇은가 두꺼운가는 저희가 물론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치과는 무조건 고리식하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정확하게 평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뼈이식을 내지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이 빼면 뼈가 찬다던데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를 빼고 나면 이렇게 웅덩이 같은 공간이 생기는데 바닥부터 뼈가 차오릅니다. 이거는 팩트고 진실이에요.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뼈가 차오르는 시간 동안에 위에 쪽에 있는 부분의 뼈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뼈가 흡수가 되는데 수평적으로 6개월 내에 50%, 수직적으로 6개월 내에 2mm 이상 뼈가 쭈그러들기 때문에 아래부터는 뼈가 올라와요. 하지만 위에 쪽, 저희가 정작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 부분에 뼈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얇은 뼈가 만들어지면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아무래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를 빼고 나면은 뼈가 스스로 차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많은 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 심을 때 뼈이식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 치주염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만성염증화가 되어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큰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거는 기다려도 뼈가 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IGBR이라고 해서 치아를 빼고 그날 바로 뼈를 두툼하게 넣어서 수평적, 심지어는 수직적으로까지 뼈를 만들어 드리고, 놀랍게도 요거 할 때 옆에 치아의 뼈까지 저희가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얼떨결에 이쪽 치아에 치주 조직 재생도 가능해요.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치아 하나 빼고 뼈 이식했지만 얼떨결에 옆에 치아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주 좋은 환경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치주염으로 큰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IGBR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성 치주염으로 뼈가 많이 녹아가지고 오신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 지나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죽은 뼈가 돼요. 물론 죽은 뼈는 아니죠. 근데 무슨 뼈냐면은 뭔가 재생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진 뼈예요. 그래서 잇몸을 열어보면은 그냥 딱딱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도 안 나고 그냥 딱딱한 껍질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뼈를 얹으면은 뼈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뼈 이식도 엄청 많이 해야 그게 조금 쭈그러들면서 적절한 뼈가 되니까 이래저래 수술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희는 치아를 빼는 그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환자분들은 뼈 이식에 대한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무슨 뼈 쓸 거예요? 어느 회사 거 쓸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뼈는 아무래도 만들어진 그런 뼈니까 내 뼈보다는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실패하거나 내지는 염증에 취약하지 않은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뼈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뼈들은 이 신생골, 환자분의 뼈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오스테오 컨덕션, 오스테오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오스테오 컨덕션은 뼈의 형태가 신생골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흔히 비계, 영어로는 스캐폴드라고 부르는데요.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주면 신생골이 막 자라 올라옵니다. 그런 형태의 뼈가 있어요. 오스테오 컨덕티비티가 높은 뼈, 낮은 뼈가 또 다르고요. 거기에 저희가 특정 물질을 넣으면은 오스테오 인덕션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PDRN과 같은 연어주사라든지 BMP라고 하는 골 형성 단백질을 뼈 이식제에 잘 적셔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 멍석도 깔리지만 인덕션 효과는 약간 뼈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뼈를 어이 일로 와, 여기 한번 뼈 좀 만들어봐 라고 해서 환자분의 뼈가 끌려오게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따라서 오스테오 컨덕션만으로도 뼈가 조금은 되지만 여기에 인덕션까지 얹혀지면은 환자분의 뼈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오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는 뼈인가, 그리고 오스테오 인덕티비티를 우리가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의 뼈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환자분의 뼈와 친화적인 좋은 뼈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게 좀 느린 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특정 제품들, 특정 형태들에 따라서 안 좋은 거를 사실 치과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거를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있다가 임플란트 실패하면 그게 전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환자분의 뼈를 위해서도 좋은 뼈를 사용하지만 저희가 너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뼈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과에서 권장하는 많은 합성골, 동종골, 이종골 등등의 여러 가지 뼈들은 검증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뼈로 신생골을 잘 만들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추천해 주시는 그런 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를 뽑자마자 저희가 사용하는 급속골 이식을 사용하면 뼈의 길이 자체가 안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IGBR하고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을 때 거의 무절개로 하면서 살짝 1~2mm 올리고 심으면 환자분들께서 상악동 거상술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너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에 임플란트 하면 부비동 또는 상악동 괜찮냐고 물어봐요. 이 부비동 또는 상악동은 뭐냐, 코 옆에 빈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이 이렇게 나이가 돼서 좀 커져서 내려오는데 동굴은 안에 아무것도 없이 공기만 있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때 적절한 길이가 필요해요. 최소 7mm에서 8mm의 길이가 필요한데 부비동이 많이 내려온 사람들은 그게 그 부비동을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비동에 있는 점막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뼈를 채우고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잘못되면 안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코까지 막히고 누런 콧물 줄줄 나오고 막 머리가 아프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막 그렇게 아파지는 게 부비동염. 그 왜 아프냐면 안에 고름이 꽉 차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압력 때문에 막 되게 두통이 오거든요. 위에 임플란트를 할 때 이제 특히 어금니 임플란트 할 때 걱정한 게 이제 상악동염인데, 그 상악동 거상술을 그럼 꼭 해야 되냐? 그 뼈의 길이가 충분한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뼈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8mm 정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 6mm 정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냐? 하긴 하는데 간단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상악동을 살짝 1, 2mm 올리는 거는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임플란트 뿌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6mm 정도 잔존골이 있다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을 하겠지만 뼈 이식은 안 합니다 하고 점막이 찢어지지 않게 특수기구로 점막만 살짝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얇은 천을 막대기로 이렇게 받쳐주는 게 너무 많이 받치면 어떻게 해요? 천이 찢어지겠죠. 많이 올릴 때는 천이 찢어지지 않게 거기 안에다가 뼈를 넣어서 같이 보강을 해주는 게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 사실 1, 2mm 올리는 거에서는 염증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뼈 이식이 들어가면서부터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상악동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염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콧물 나오고 막 그렇게 눈알이 아프고 그런 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예방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IGBR이에요. 급속 고리식. 이거는 그냥 뿌리를 심고 이제 뿌리 쪽에다 뼈를 이식하는 건데, 왜 상악동 거상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냐? 우리가 이 치아를 뽑고 그냥 놔두면 뼈가 쭉쭉쭉 내려가요, 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상악동을 올려야 되는데, 치아를 뽑자마자 저희가 사용하는 급속 고리식을 사용하면 뼈의 길이 자체가 안 쪼그라들어요. 그럼 상악동 거상술 할 길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직적인 골소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발치를 하면서 IGBR을 바로 해요. 그러면 원래 뼈의 길이가 7mm였는데 6mm까지 1mm 정도 줄지만, 예전에 그냥 뽑고 놔둬서 한 4, 5mm까지 줄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mm 정도 있으면 상악동 거상할 때 1, 2mm만 살짝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GBR 하고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을 때 거의 무절개로 하면서 살짝 1, 2mm 올리고 심으면 환자분들께서 상악동 거상술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너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뼈 이식도 안 하고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IGBR로 하는 원리는 그냥 애초부터 상악동 거상술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자, 수직적 골소식을 줄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가 항상 IGBR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발치하고 오래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뭐 회사마다 다양한 게 있지만 저희가 선호한 건 이제 다스크 키트라는 드릴을 쓰는데, 드릴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긴 드릴인데, 이제 뾰족하면은 점막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둥글게 돼 있고, 여기 있는 날이 특수 날이라서 뼈만 삭제하고 살은 안 찢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여기다 드릴을 쑥 돌리면은 이 동그란 모양대로 구멍이 뚫리고 안에는 점막이 남아있게 되죠. 기구로 이렇게 점막을 살살살 찢어지지 않게 젖힌 다음에 뼈를 집어넣고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GBR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수직적 골소식을 줄이는데, 제가 아까 6mm면은 뼈 이식 없이 그냥 상악동 고식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6mm 말고 3, 4mm만 있어도 상악동 고리식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스크 키트의 드릴은 측방 접근법이라고 상악동 옆에서 구멍을 뚫어서 접근한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 옆에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이게 수술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아파요. 붓기도 오래 가고 치유 기간도 좀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측방 접근법을 사용하냐? 일단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 아니면 잔존뼈가 2, 3mm 밖에 안 남아있을 때, 그때는 뼈 이식을 많이 올려야 돼요. 2, 3mm 있으면 결국 뼈 이식을 6mm 가깝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옆을 뚫어서 확실히 뼈를 채워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치조정 접근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임플란트 하려면 이제 위에다 구멍을 뻥뻥 뚫겠죠. 그쪽으로 상악동 점막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뼈 이식하는 게 치조정 접근법인데, 텐트 첫방을 살살 올리듯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4에서 5mm 정도. 물론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조금 위험해요. 그러다가 올리다 터지면은 상악동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에서 5mm 정도인데, 만약에 내가 남아있는 뼈가 3, 4mm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는 구멍을 뚫으면서 그쪽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환자분도 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꼭 발치할 때 IGBR을 선호하는 이유가, 워낙 뼈가 많이 녹아 있더라도 IGBR 하면 제가 봤을 때 3mm는 항상 남아요. 그러면 이 측방 접근법이라는 힘든 수술을 안 하고 바로 치조정 접근법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을 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뼈가 이렇게 얇으면은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고 났을 때 이 임플란트가 1, 2년 정도는 잘 쓰겠지만 나중에 잇몸이 내려가거나 해서 금속이 비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이식을 부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심는 시점에 뼈를 넣기 위해서 잇몸살을 땡기고 꼬매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환자분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술하고 났더니 너무 아파요. 얼굴이 땡땡 부었어요. 그리고 멍이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뼈 이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이 뼈 이식을 좀 더 안 아프고 쉽게, 그리고 사실은 뼈를 넣었는데도 뼈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죠. 바로 IGBR입니다. Immediate GBR, 즉 급속 고리식이라고 표현을 쓰는 건데요. 치아를 빼고 나면은 발치화라는 게 생깁니다. 이가 들어있었던 그릇 같은 공간인데 이 공간에는 정말 많은 모세혈관과 골수로부터 나오는 줄기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 그릇 자체가 엄청난 힐링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뼈만 채워 넣으면은 여기 뼈는 아주 튼튼한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단 3개월의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요 3개월만 잘 참아주실 수 있다면은 얼굴 아프지도 않고 얼굴 붓지도 않고 저희가 시간 재보면은 거의 7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간단하게 IGBR이 끝나요.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으려고 잇몸 열어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두껍고 좋은 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술식을 여러 선생님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IGBR을 처음으로 창시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보람이고, 가장 큰 보람은 환자분들이 하나도 안 아팠다. 그런데 뼈도 너무 두꺼워졌고 잇몸살도 두꺼워져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가실 때 저희의 큰 보람입니다. 이 IGBR을 통해서 두툼하고 두꺼운 잇몸을 만드실 수 있다면은 임플란트 장기 생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두꺼운 뼈, 두꺼운 잇몸, 두 가지가 모두 만들어지는데 수술이 너무 간단합니다. 치아 빼시고 뼈 이식하는데 시간 재보면은 7분. 3개월 동안 비타민 D 많이 드시고 운동 적절히 하시고 수면 충분히 취하신 다음에 오시면은 잇몸살이 좋은 경우에는 잇몸을 아예 안 열고 임플란트 심고요. 아니면은 미니 절개를 통해서 최소한만 연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뚜껑 달고 꼬맸는데 시간 재보면 5분. 저랑 수술한 시간 다 합해봤자 12분이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수술이 끝나고요. 다시 2달 기다리시면 임플란트랑 뼈랑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철이 올라가면 정말 손쉽게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IGBR은 치과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혁신과 다름없는 놀라운 골 재생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수술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두꺼운 뼈를, 그리고 아주 높이 쌓을 수 있는 예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IGBR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사용해야 되는 뼈의 종류,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콜라겐의 종류가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GBR을 좀 전문으로 하시는 치과를 잘 검색해서 찾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치과에서 치아를 뺐는데 다음에 임플란트 심어야 된다고 했더니 한 달 내지는 최고 한 3달까지 기다렸다 오세요. 아니 왜요? 바로 심고 싶은데요. 여기 염증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기다렸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제 발치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발치하고 바로 즉시 고리식하는 급속 고리식 IGBR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름이 나와도 치아에 염증이 심해도 발치하고 바로 IGBR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아니 염증이 있는데 바로 뼈 이식을 하는데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오픈 힐링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만일에 뼈 이식을 하고 끌어당겨서 덮었으면은 이거는 추가 감염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발치하고
그 자리에 뼈를 넣고 콜라겐으로 덮은 다음에 오픈 힐링을 시켜요. 혹시라도 안쪽에 염증이 남아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입안에 있는 산소를 통해서 혐기성 세균이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이 있으면 있을수록 입을 뺀 자리에 결손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IGBR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발치하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IGBR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만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치아가 심한 염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상에서는 한 달에서 세 달을 기다렸다가 염증이 사라지면 그때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최고 3개월 일단 지났습니다.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을 했어요.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 개월 기다리나요? 대개 3개월에서 4개월 기다립니다. 그러면 벌써 7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철하는데 한 달,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봄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추운 겨울이 오는 거죠. 이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치하는 그날 바로 뼈 이식을 한다면은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을 수 있고요. 다시 2달 기다렸다가 보철 올라가면 빠르면 5개월, 늦어져야 6개월 뒤면은 모든 치료가 끝납니다. 그런데 치과에 왔다 갔다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7분, 5분, 수술 2번, 그걸로 이미 임플란트는 끝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한 거 없는데 벌써 끝났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IGBR을 특정 부위에 했을 때 아주 큰 장점이 생기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증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제 상악구치부고 우리말로는 위턱 어금니 쪽이에요. 위턱 어금니는 치아가 큽니다. 그리고 이 치아를 빼고 나면은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 광대뼈 안에 빈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이 공기주머니가 치아가 없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플란트 심어야 될 뼈가 쭈그러들어서 요 정도면 딱 좋았는데 상악동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뼈가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환자분에게서는 상악동 거상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턱 어금니 뺄 때 미리 IGBR을 그냥 해버려요. 편하게 이식하고 3개월 기다리면 두툼한 뼈가 만들어져요. 그 자리에 임플란트 거의 잇몸 열지 않고 최소 침수법으로 미니 절개를 해서 임플란트 심어드리는데 역시 시간 재보니까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지만 무서운 치과 진료도 더욱더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 IGBR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IGBR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했고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테마는 IGBR, Immediate GBR, 우리말로는 그냥 급속 고리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뼈 이식이면 뼈 이식이지 급속 고리 이식이면 뭐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셔서 오늘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GBR이 뭔가 오늘 3가지 테마로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일반 뼈 이식이랑 다른 점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치아를 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치아가 있던 공간에 구멍이 납니다. 이 자리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될 건데, 지금 문제는 얘는 비어 있어요. 빼고 나면은 뼈가 차긴 찹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뼈가 찬다고 하던데요, 왜 뼈 이식을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차기는 차요. 바닥부터 차 올라오긴 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뼈가 얇아지고 쭈그러듭니다. 이거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미 뼈가 쭈그러든다, 흡수된다, 6개월 안에 거의 50% 가까울 정도의 수평골, 그리고 약 2mm 정도에 가까운 수직골 흡수가 발생한다라는 게 밝혀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팩트입니다. 전통적인 뼈 이식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뼈가 얇아졌어요. 이 빨간색이 뼈입니다. 여기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런데 이쪽에 뼈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고 옆에다가 뼈를 막 덧대야 돼요. 뼈가 차오를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가보니까 뼈가 부족한데요? 오늘 뼈 이식 같이 하시죠? 어쩔 수 없네요. 그러시죠? 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입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여기다가 뼈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요거를 끌어당기려면 덮어야 되잖아요. 잇몸살을 끌어올려면은 다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리식 하고 나면은 많이들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보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연구 결과 보면은 뼈 넣어놓은 게 100% 뼈가 또 안 돼요. 쭈그러들기도 하고 꺼져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속 고리식이 등장한 겁니다. IGBR. 발치 즉시 기다리지 말고 이 빼는 날 바로 뼈를 넣자. 빼면은 구멍이 생기죠. 그냥 여기다가 염증 좀 긁어낸 다음에 뼈 쭉쭉 담으면은 끝이에요. 얼마나 쉽겠어요. 빠릅니다. 잇몸 끌어당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붓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뺀 자리에 뼈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냥 100%예요. 뼈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노출된 부분 요거 뼈가루 다 도망 나오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콜라겐으로 덮어드려요. 그러면은 뼈 도망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잇몸살도 무지무지하게 두꺼워집니다. 요게 급속 고리식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절차 어떻게 하는 거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치아를 뺐습니다. 타 병원에서 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요거 뼈가 좀 차야 되니까 한 3개월 기다립시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뼈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옆으로 뚫고 들어가는 좀 어렵고 힘든 수술이 있어요. 그거 수술하고 6개월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자. 거의 1년입니다. 이 젊은 분이 1년 동안 치아 없이 사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급속 고리식을 검색을 하고 오셨어요. 빼신 지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급속 고리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안에 있는 거 염증 싹 긁어내고 안에다가 콜라겐이 들어있는 이종골. 요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쓰는 특별한 뼈가 있는데 뼈가 콜라겐이랑 묶여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뼈가 도망가지도 않고 뼈를 넣을 때 아주 손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뼈 넣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를 할 때 뭘 하느냐? PDRN. 요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막 바르기도 하고 주사도 놓는 흔히 말하는 미백 주사라고도 하고 백옥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연예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쨌건 이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요걸 치과에서 씁니다. 폴리데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 DNA 조각이에요. 얘가 상처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세포들이 이 DNA를 활용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조직 재생이 빨라지고요. 염증도 줄여줍니다. 옛날에는 저희 요거를 수술 후에 주사기로 쭉 짜놨는데 이 방법은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이종골, 이 뼈가루를 PDRN에다가 적셔버려요. 아주 그냥 흥청망청 해가지고 그냥 꽉꽉 뼈 잘 되라고 넣어드려요. 그렇게 하고 뼈 도망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뭘 하느냐? 콜라겐 스폰지로 덮어드려요. 이거 일반 콜라겐 아닙니다. 요것도 역시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콜라겐으로 덮어드리면은 잇몸이 두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고 이 재료가 안정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히든엑스라고 하는 특별한 봉합법을 하는데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이 히든엑스 방법을 누가 만들고 논문을 썼을까? 네, 바로 접니다. 요 방법을 하면은 아주 치유가 잘 돼요. 요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 보면 보이시죠? 이 뺀 자리에 아까 좀 까맸는데 하얗게 뼈가 들어갔어요. 뼈가 아주 단단하게 잘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3개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잠 많이 주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면은 뼈 두툼하고요. 잇몸살 보세요. 아직 살짝 좀 꺼져 있긴 하지만 아주 두껍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두꺼운 잇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뼈 좋고 잇몸 좋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잇몸을 크게 열 필요가 없어요. 흔히 다들 검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임플란트의 무절개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잇몸을 안 열고요. 작은 구멍 뚫고 임플란트 심으면 돼요. 길어야 5분입니다. 제가 한번 시간 재봤는데 2분 20초 만에 심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신속하게
무절개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달에서 한 2달 반 정도를 기다리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뼈는 쭈그러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빼고 뼈를 바로 넣었기 때문에 이 급속 고리식은 뼈가 아주 투툼해집니다. 이 임플란트는 뭐 얼마나 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해 보이시죠? 크라운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 볼 때마다 너무 좋았다고, 너무 편했다고 아주 좋아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던 시간을 총 합하면은 10분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수술을 2번 하긴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잠깐 벌리면 되니까 수술 두려우신 분들, 턱 안 좋으신 분들, 수술 공포증 있으신 분들 전부 다 급속 고리식 하시면은 만족감이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하얀 거는 뼈고 까만 거는 공기입니다. 뼈가 녹았다는 뜻이에요. 이 치아 뭔가 이상하죠? 염증이 지금 엄청 심하고요. 뼈도 녹고 지금 뿌리까지 녹아가고 있어요. 이거면은 진짜 무시무시한 염증이거든요. 요거 당연히 빼야 돼요.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가 바닥부터 차오르긴 합니다만 순식간에 쭈그러들어요. 이거 나중에 뼈 이식하려면요 힘들어요. 막 뼈를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되고 막 철조 막 넣고 핀으로 치고 아유 고생스럽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고요. 치아 빼고 안에다가 뼈 그냥 바로 그날 채워 넣으시면 돼요. 급속 고리식 Immediate GBR, IGBR이라고 하시면 돼요. 얼마나 저희가 이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뼈 두툼하게 잘 들어갔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치아 뺍니다. 안에다가 콜라겐이 섞여 있는 특수한 뼈가 있어요. 여기다가 연어주사 PDRN이라고 한 거에 흠뻑 적십니다. 그거 꽉꽉 다져 넣고 그 위에 콜라겐 스폰지라고 하는 걸로, 다시 강조합니다. 저희 병원에만 있는 그런 스폰지예요. 요걸로 싹 덮어드리고 히든엑스라고 하는 제가 고안한 특별한 봉합으로 하게 되면은 길어야 7분에서 8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다 재거든요. 7분에서 8분 정도면은 고리식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3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아까 까맸던 거 기억나세요? 영상 조금만 돌아가 보세요. 여기 엄청 까맸죠? 지금 어때요? 완전히 하얗고 어마어마하게 위에까지 뼈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아주 긴 거 심어드렸죠. IGBR 급속 고리식의 장점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아를 빼고 뭐 한 달 뒤에 오세요, 3개월 뒤에 오세요, 기다리기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쵸? 빼고 그날 바로 염증이 많은데요? 괜찮아요. 여기 뼈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하던데요? 그럴수록 해야 돼요. 그럴수록 해야 수술이 쉬워져요. 그래서 발치 후에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니까 이미 마취가 되어 있죠. 추가 마취 필요 없고요. 모든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뼈 그날 넣고 가시면 돼요. 3개월 잘 참아주시고 잠 잘 주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뼈 튼튼하게 만들어 오시면은 뼈는 뭐 당연히 좋아질 건데 그 위에 잇몸이 아까 보셨죠? 어마무시하게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이 두꺼운 잇몸과 뼈를 갖고 있는 게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두꺼운 뼈, 두꺼운 잇몸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급속 고리식 IGBR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셨다가 임플란트가 실패했어요. 부러져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빼드렸는데 안에 뼈가 다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기다렸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심으면서 뼈 이식 하시려면은 고생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얼굴 붓고 힘들어요. 그리고도 뼈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이를 뺐다. 어떻게? 급속 고리식. 오늘 바로 고리식 하는 거예요. 콜라겐 섞여 있는 뼈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잘 다져 넣어 드립니다. 그 위에 콜라겐 스폰지 잘 덮어 드리고요. 히든엑스 수처 한 번, 2번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환자분들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뒤에 오시라고 하거든요. 실밥 빼러. 요 정도 치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이제 심어야 돼가지고 4개월 뒤에 오셨어요. 이때는 조금 늦었습니다. 4개월 뒤에 오셨는데 잇몸살이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제가 한번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물론 무절개법도 가능합니다만 보세요. 아까 그 폭탄 맞아 있던 그 뼈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좋은 뼈로 바뀌어 있죠. 여기에 임플란트 심고 여기에다가 크라운 들어가면은 보시기만 해도 튼튼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면은 이 임플란트는 정말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임플란트 뼈 좋고 잇몸 좋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해결을 한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증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IGBR만 저는 집중해서 팠거든요. 그 좋은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뼈 두툼하게 넣었고 임플란트 잘 들어갔죠? 완전히 폭탄 맞아 있던 뼈 임플란트 잘 들어갔죠. 제일 중요한 거 IGBR은 어려울수록 감염이 심할수록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수록 가능한 겁니다. 그때 빛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IGBR 급속 고리식 부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셨으니까 나중에 치아 빼시고 임플란트 하셔야 될 때 꼭 이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편하게 좋은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강외과 전문의 최세경 원장입니다. 어떤 경우가 실패 원인으로 일단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일주일 뒤에 실 풀고 뭐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수술하고 잘 지내시다가 치과 의사가 여기 임플란트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뽑고 다시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까지 잘 완료하고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씹을 때 아프거나 흔들려서 봤더니 뿌리가 흔들려서 뽑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실패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심었는데 잘 안 붙은 경우예요. 그래서 아예 완성을 못 시키고 뽑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치과 의사의 요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환자의 몸 자체의 요인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을 찾아낸 치과 의사 쪽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게 가장 큰 요인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은 진짜 기술이 좋은 편이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하는 거 보면 다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정상적인 치과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 물론 정말 어려운 케이스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임플란트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치과 의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냐? 그거는 이제 치료 계획 자체가 좀 무리해서 그럴 수 있는데, 무리한 치료 계획이라고 하면 되게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물론 말도 안 되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환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리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임플란트를 정말 세월에 내월에 1년 2년 기다려서 심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좀 빨리 완성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빨리 완성한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빨리 완성하고 싶으냐?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이 한두 개 치아면은 없다고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요새 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니까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고 남아있는 치아도 약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환자분들이 체크하러 올 때마다 보면 하루하루 남아있는 치아들이 망가져가고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빨리 임플란트를 완성해줘서 그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씹어먹게 하면 남은 치아들도 건강해지고, 환자분도 음식을 못 드시니까 막 살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도 안타까우니까 좀 빨리 완성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뭐 1년 기다리면 실패율이 거의 0에 가까운 거를 좀 3개월 만에 단축시켜서 한다 그러면 실패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잘 만족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과 빨리 완성시키는 두 가지를 적절한 단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사진을 찍어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고, 폐이식할 때 특수한 노하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런 분석들 토대, 디지털 임플란트도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 잘 하면은 그런 요인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자 요인인데, 뭐 당이 되게 높거나 아니면 발치한 부위가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의사가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가장 문제되는 환자 요인들은 임플란트 수술 중에 큰 수술하는 분들은 되게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데, 한두 개 하신 분들은 별로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환자 팩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치료 계획도 무리하게 안 하고 환자분도 너무 주의사항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유 없이 실패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는 임플란트 픽처 제품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임플란트를 생산할 때 이제 이게 뼈랑 잘 붙어야 되니까 표면을 되게 거칠게 하는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 멸균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뼈랑 잘 안 붙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표면 처리하는 기술 자체는 국산 임플란트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어디에 가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100개의 제품 만든다면 100개가 균일하게 다 좋아야 되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비율이 국산
불량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근데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불량적인 제품이 나오면은 아무리 수술 잘하고 환자가 주의를 잘 기울여도 뼈랑 안 붙을 수 있는 거죠. 다른 하신 말씀 또 추가하신 말씀 그럼 임플란트 실패하게 되면 실패율이 얼마인지 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실패율이 보통 얼마냐? 이거는 이제 초기 실패율이랑 10년 성공률이랑 좀 달라요. 10년 성공률은 임플란트 심었을 때 10년 동안 문제 없이 쓰는 거. 그거는 보통 90에서 95% 사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건 이제 전 세계 논문을 봤을 때. 초기 성공률은 한 97%에서 98% 되는 것 같아요. 그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실패한다는 건데, 저도 해보면은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실패하는데 그 원인 중에는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근데 100개 중에 100개를 다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무슨 임플란트 하나 할 때마다 1년씩 시간을 갖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시간이 경과될수록 치열도 무너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공률은 그냥 97에서 98%를 지킨다면 그건 정확한 프로토콜로 임플란트를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뿔의 반 이상이 뼈가 녹았다. 그러면 거의 못 살린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급속고리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랬을 때는 임플란트를 다시 수술할 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빼야 된다. 그 임플란트 재수술이 자연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자연치아는 일단 뽑고 나면은 그 안에서 치유되는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자체 치유가 되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뼈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살살살 갈아내서 제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뺀 부위는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이 덮이는 것도 좀 느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뽑고 재수술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임플란트 실패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은 뼈 안에 박혀있는 뿌리,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 두 가지가 다 문제 생길 수도 있고 하나만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머리에 문제 생기는 거를 저희는 기계적 합병증이라고 해요. 기계적 합병증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내 뿌리가 건강하면 머리 부분은 언제든지 기계 부품처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아플 것도 없고 교체가 가능한데, 다만 기계적 합병증이 계속 나타나는 분들은 대부분의 원인은 과도한 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사가 풀린다든지 뭐가 잘 깨진다, 그러면 내가 잘 때 이리 갈거나 깡물거나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너무 많이 씹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그런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뿌리죠. 그쪽에 이제 잇몸과 뼈 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생물학적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고 주위염이 있는데, 주위 점막염은 뭐냐면 임플란트 뿌리가 있으면 뼈가 감싸고 그 위에 잇몸이 덮고 있잖아요. 잇몸만 염증 생긴 걸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해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조금 간질간질하고 그런 정도인데,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그냥 가볍게 청소하거나 소독하고 잇몸 치료하면은 뼈가 안 녹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요. 근데 이거를 좀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계속 방치를 하면 뼈까지 침투하게 돼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약해서 한 번 잘 심어진 임플란트 정말 오래 쓰는데 뼈가 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녹는 속도가 자연치아보다 빨라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기 전에 주위 점막염 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위염이 되더라도 정말 조금 녹았을 때 또 회복이 되거든요.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떤 치료를 하냐? 잇몸을 살짝 열어서 주위에 있는 염증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면 뼈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해요. 근데 내가 임플란트 뿔의 반 이상이 뼈가 녹았다, 그러면 거의 못 살린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긁어내는 잇몸 치료밖에 없었거든요. 뼈 이식을 조금 더 한다든지. 근데 요새는 저희가 이제 긁어내는 잇몸 치료를 하면서 PDRN이라고 DNA 주사 또는 연어 주사라고 하는 재생 주사요법을 같이 썼을 때, 예전에는 이 정도면 못 살렸다 싶은 임플란트도 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염증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치과 오셔서 검진을 받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럼 왜 생기느냐? 생물학적 합병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임플란트 수술할 때 뼈 이식 같은 게 조금 잘못됐을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조기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두 번째,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없던 치아를 다시 재건한 거기 때문에 잇몸이 좀 내려가게 되고 음식물이 잘 껴요. 그래서 자연치아보다 2배 정도 청소를 잘 해줘야지 유지가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땐 전신적인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당 수치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말초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잇몸인데, 음식물 좀 껴도 말초혈관이 많으면 거기서 방어물질이 계속 나오면서 좀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임플란트를 또 건강하게 쓰려면 당 관리도 잘하고 담배 같은 것도 금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빼야 된다. 그 임플란트 재수술이 자연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자연치아는 일단 뽑고 나면은 그 안에서 치유되는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자체 치유가 되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 임플란트 뽑으려면 뼈랑 뼈 사이 용접된 것처럼 꽉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빼냐? 뼈를 갈아내야 되겠죠. 뼈를 갈아내면 우리가 임플란트 빼고 또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뼈를 다 갈아내면 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살살살 갈아내서 제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뺀 부위는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이 덮이는 것도 좀 느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뽑고 재수술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임플란트 재수술할 때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어쨌든 회복은 되니까 정말 오래 기다린다, 그리고 수술한다가 있고, 두 번째는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회복하는 시기에 내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력을 좀 도와준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뽑고 나면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거 그냥 놔두면 그 구멍이 회복되고 좋은 잇몸이 차오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잘 안 차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뽑고 나서 치유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자연적인 회복력에 맞게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회복력을 증가시켜주면 뼈가 잘 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술이 쉬워지죠. 그래서 저희는 급속고리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임플란트 뽑은 자리에다가 바로 뼈 이식을 하면서 성장 인자를 포함한 PDRN 주사, 특수 콜라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장 능력을 그냥 놔뒀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여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실되는 잇몸의 양이라든지 뼈의 양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연치만은 못하지만 거의 80% 가깝게 뼈나 잇몸이 차오르는 걸 경험하고, 그랬을 때는 임플란트를 다시 수술할 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이소연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재식립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는 치주 질환이 진행되거나 위생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구조물의 파절이나 동요입니다. 이것은 주로 악무는 습관, 그리고 가는 습관 등 악습관에 의한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임플란트 자체를 재식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임플란트 주위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는 임플란트 주위에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치주질환이 진행되어서 현기성 세균들이 독성 물질을 만들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고요. 임상적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붓는다. 그리고 입안에서 쓴맛 또는 짠맛이 느껴진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 구조물의 파절입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뼈 안쪽에 심기는 임플란트 픽스처, 그리고 임플란트 크라운과 픽스처를 연결하는 지대주, 그리고 크라운과 지대주를 연결하는 스크류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강한 교합력, 그리고 악물거나 가는 악습관에 의한 것인데요. 주로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이 씹어먹는 크라운 도제가 파절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때로는 골 내에 임플란트 픽스처가 파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하고, 지대주라든지 스크류가 파절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제거하고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줄어든 치조골, 즉 뼈와 치주 조직, 잇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뼈와 잇몸을 다시 만들기 위한 술식으로 급속고리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잇몸 이식이라는 술식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왼쪽 위 임플란트를 보시면 뼈 속에 심겨있는 픽스처 구조가 파절된 것이 관찰됩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했고요. 급속 고리식이라고 해서 임플란트가 빠진 자리에 다시 뼈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고 보철물까지 완성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0년 이상 전에 타원에서 식립한 다수의 임플란트 주위로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일단은 뼈에 소실이 보이고 임상적으로는 환자분 구내에서 발적과 부종 그리고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하나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하는 수술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뼈와 잇몸의 양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의 단일 임플란트보다 다수 임플란트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제거한 임플란트 주위로도 다수의 염증 조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한 부위를 그대로 두게 되면 뼈가 꺼지면서 추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뼈의 양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제거와 동시에 뼈의 회복을 위해서 급속 고리식을 동반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고 보철물까지 완성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상악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10년 이상 전에 심었던 임플란트 브릿지가 탈락하셨다는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이미 제거된 임플란트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위에 뼈가 수직적으로 많이 소실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나머지 하나의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픽스처와 지대주가 함께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임플란트 주위로도 이미 수직적으로 골 소실이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에 남아있던 임플란트도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후 재식립은 이분의 경우에는 당뇨 그리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도 있으신 분이시고 이미 뼈의 양이 많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확보해서 좀 더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높이고자 임플란트 브릿지보다는 4개의 임플란트를 추가 식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급속 고리식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3, 4개월보다는 좀 더 기간을 두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뼈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다음 편에는 다른 사례들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이소연입니다. 하악 임플란트 재수술입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신경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과 재식립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요구되는데요. 이번에 내원하신 환자분은 타치과에서 10년 전에 식립하신 임플란트가 주위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짠맛과 쓴맛이 난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임플란트 브릿지로 46번과 47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요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수직적으로 이미 상당한 골 소실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급속 고리식을 시행하고 다시 식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골이 소실이 되고 잇몸이 염증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픽스처가 뼈 외부로 노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임플란트가 충분히 초기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고 하방에 골이 충분한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빼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악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신경관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뼈가 다시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 염증 하방으로 신경관이 가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급속고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위로 빨갛게 염증 조직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속고리식을 한 이후의 모습인데요. 연결돼 있던 임플란트 크라운을 커팅하고 앞쪽으로 뼈이식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있다가 보철물을 올린 모습이고 지금까지도 환자분 잘 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내원하신 환자분은 오래전에 심은 임플란트 주위로 피가 자꾸 난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에 수직적으로 뼈가 소실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까맣게 염증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신경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케이스여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급속고리식을 시행한 후 다시 재식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거된 임플란트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주위로 혐기성 세균이 만든 독소에 의한 염증 조직이 관찰됩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급속고리식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우리 몸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그대로 두면 어느 정도 몸의 면역 반응 그리고 회복에 의해서 뼈가 자연적으로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급속고리식을 하는 만큼의 충분한 높이의 뼈가 생기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고리식을 통해 신경관으로부터 충분히 수직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뼈를 이식해서 안전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주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임플란트가 과연 재식립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다시 재식립해야 하는 케이스라면 환자의 상황에 따른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와 동시에 잇몸 뼈와 잇몸 회복을 위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후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을 시행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원인이 환자분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도록 수루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세균인 경우에는 구강위생 관리라든지 그리고 기저질환의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응력에 의한 것이라면 악습관의 관리, 즉 스플린트나 보톡스 등을 통한 관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환자분들이 보통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초기에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플란트를 하러 저희 병원에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엑스레이를 토대로 구강 검진을 하고요. 엑스레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파노라마라고 해서 평면으로 보는 게 있고 CT라고 해서 입체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강 상황을 보면 치아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등등의 치료 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상적인 치아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디 임플란트 심을지 치료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환자분과 함께 같이 상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꿈꾸는 이상적인 치료 계획과 또 환자분들의 수요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 단계에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걸 일단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서 중간 접점을 찾죠. 그러면은 요렇게 심고 요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은 일단은 치료 계획 정리가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임플란트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뼈 이식의 여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일단은 종류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외산과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산 임플란트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외제차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 자동차 상용화 처음으로 한 게 벤츠라고 하는 회사예요. 자동차의 최초이고 정말 오랜 세월 노하우랑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차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이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기술을 믿는 거예요. 외산 자동차처럼 외산 임플란트는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스위스에서 나온 임플란트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 임플란트를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쓰는 전문 병원입니다. 두 번째, 국산 임플란트. 벤츠를 보고 열심히 분해해가지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 만들었듯이 국내에도 좋은 임플란트가 많이 나왔어요. 해외로 막 수출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가 바로 오스템 덴티움입니다. 전부 다 20년이 넘었고요. 제가 자문도 하고 같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잘 보니까 외산 임플란트랑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산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강한 재질 그리고 아주 빠른 골과의 접촉, 요거는 아직은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예산 안에서 외산까지 가면은 최고, 이거 좀 부담된다 그러면 국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뼈 이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유튜브 영상 보시고 뭐 뼈 이식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잘못된 뼈 이식을 자꾸 하라고 권하니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조건 하지 말아라는 뜻이지, 필요한데 고리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해야 되죠.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 심더라도 그거를 잡아주는 집안이 좋아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오래 가려면 뼈가 두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옆쪽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쪽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에 뼈를 채워 넣는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오시게 되면은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개수에 따라서는 뭐 위에 7개, 아래 6개, 13개 정도가 되죠. 하루에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몸이 좀 약하시거나 나이가 많으시면은 좀 나눠가지고 오른쪽 위아래, 왼쪽 위아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무리되지 않게 계획을 짜드릴 거예요. 수술하고 뼈 이식하고 꼬매면 끝입니다. 이제 그 다음 약속에 실밥을 빼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저랑 볼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랑 뼈랑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일은 끝났고요. 나머지는 우리 환자분의 몫입니다. 뭘 해야 되나요? 1번, 비타민 D를 좀 많이 드세요.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몸의 면역성을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올릴 수 있고,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잠을 좀 많이 주무십시오. 이게 임플란트가 잘 안 붙는 경우, 뼈가 잘 안 붙는 경우 의외로 잠을 불규칙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치유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막 이 악물고 뛰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산책, 가벼운 조깅, 요 정도만 운동을 하셔도 우리 사람의 몸이 해를 보면은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뼈가 지금 막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운동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 좋아지고 비타민 D 합성화되고 마지막으로 푹 자니까 수면도 좋아지고, 그래서 비타민 D 그리고 적절한 수면, 그 다음에 운동, 요 세 가지를 꼭 해주시면 좋아요. 3개월, 뼈 이식이 많았던 경우엔 최고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면 임플란트를 두드려 봅니다. ISQ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하는데, 임플란트가 뼈랑 얼마나 단단한지를 진짜 두드려 보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점수를 봤을 때 70 미만이다, 조금 더 기다려, 한 달, 또 두드려 본다, 또 기다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다가 좋은 수치가 나왔을 때, 뼈랑 잘 붙었다고 판단될 때 본을 뜹니다. 옛날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상체득이란 걸 했습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게 디지털 스캐너예요. 카메라인데 볼펜처럼 생겼습니다. 얘가 입안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신기하게도 찍으면은 이쪽 모니터에 치아가 쫙 3차원으로 나와요. 이거를 본 뜬 거랑 비교해 보니까 99.9% 일치합니다. 이제는 힘들게 물 필요가 없고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전송 누르면 기공소로 데이터가 짠 가죠. 그럼 기공소에 계시는 기공사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보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크라운을 깎아줘요. 그 과정 중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 디자인조차도 AI가 합니다. 물론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많은 부분들을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 크라운이 좋은 형태지 라고 먼저 만든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이 보고 요건 좀 낮게 해야 되고 요건 좀 튀어나오게 하자. 그럼 또 배워요.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크라운이 만들어지면 치과에 저희를 보내주시고요. 기공물을 환자분이 만났을 때 기공물을 넣었을 때 딱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미세한 오차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듬어 가지고 조작해서 환자분 입안에 짠 넣어드리죠. 그리고 엑스레이 찍으면은 예쁜 임플란트가 나란히 심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플란트의 전 과정인데 사실은 시작이에요. 임플란트가 끝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는 뭔가 예전에
관리가 안 좋았다거나 사고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끝하고 졸업이 아니라 이제 입학이에요. 임플란트 관리를 앞으로 여생 동안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끼는 거 잘 빼셔야 되고요. 나사가 헐거워지면 치과 오셔서 쪼이셔야 되고요. 저랑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10년, 20년 쓰는 임플란트가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환자분, 제가 임플란트 20년 전에 심어드렸는데 튼튼하게 정말 잘 쓰고 계시죠? 이게 가능하려면 관리예요. 이분은 6개월마다 꼬박꼬박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20년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의 전 과정을 그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저와 함께 같이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